지금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게 제가 지금 MZ세대냐 아니냐. 통상 네. MZ세대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또 어떻게 쓰냐면 씁니다 그냥.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연봉으로 모든 것들을 맞춰주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만족도를 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 요즘에 그 신간 나온 다음에 그럼 더 바빠지셨을 거 아니에요? 매년 사실은 예. 이때가 저는 제일 바쁠 때죠. 아, 요 네. 트렌드 모니터. 책이 나오고 출간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시리즈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10년도에 처음 그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책으로 나온 다음에 자체로 나온 거는 2011년 2월부터 나왔죠. 그럼 지금 횟수로는 한 12년째 네, 나오고 횟수로 있는. 12년째.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마크로밀 엠브레인 회사는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상장하실 때 그때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 있을 때 기업 탐탐으로 이제 기업 탐방 가서 최인수 대표님 인터뷰하고 네네. 그렇게 했던 회사인데 사실 그때는 그냥 최인수 대표님 한 권 주셔가지고 네. 그때는 2021이었나? 2021 맞아요. 그 책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덧 2022 모니터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트렌드 전망까지도 담겨 있는 네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사님이 맡고 계시는 쪽은 주로 이제 콘텐츠 사업. 네, 콘텐츠 사업부 이거 리서치 회사가 원래 돈 버는 구조가 기업한테 뭔가 의뢰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그 타겟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드리고 돈을 받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대중 소비자들의 그 패턴이나 소비가 더 필요한 건 대기업도 필요한데 네. 소상공인이나 일반적인 조금 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그렇죠. 분들이 이제 대중적 눈높이로 맞아요. 좀 알아야 되는데 백종원의 골목 식당 같은 거 보면은 백종원 대표가 그런 걸 하잖아요.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주인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엔 너무 맛있고 네네네. 내가 보기엔 너무 가격이 합리적인데 백종원 대표가 보기에는 이건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고 입맛이 너무 주인한테 특화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대중적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절을 해주잖아요. 대중의 시각으로.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게 실제로 자영업이나 이제 상공업자들이 하시기에는 대중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정보를 리서치로 하기에는 이게 되게 고가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기에는 조사가 뭐 1000명 기준으로 1,500만 원, 2,000만 원 해도 네. 의뢰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기업이나 뭐 상공업자가 어떻게 그걸 매번 합니까? 그건 사실 좀 어려우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최인수 대표께서 이거를 대중서 같은 걸 내가지고 대중 소비자들의 흐름 같은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쉽게 얘기를 해주자.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하면은 그 데이터가 저희는 을이고 갑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지만 네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방송도 하고 출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그 고객사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뭐 전자부터 네. 뭐 자동차, 뭐 음료, 뭐 네. B2B, B2C 가릴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려진 그 알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대중에게 네. 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매년 내고 계시는 거고 저도 이번에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서 보려는 의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나는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나는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인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오늘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골목 식당 이야기해 주셨고 어떤 대중의 시각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투자 문화에 있어서도 절대 고집 부리지 마라. 내 눈에만 예쁜 주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예쁜 주식, 미인 주식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트렌드 좋죠.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네. 투자랑 연결시킬 때 네. 트렌드 책에서 나온 정보를 투자랑 어떻게 연결시키냐. 요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한계 같은 게 있습니다. 한계. 예를 들어서 트렌드 정보를 연말 이 시즌 되면 트렌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흥미로운 게 코로나 이전에 네. 트렌드서가 대충 통계를 잡아보니까 한 10종에서 짧게 나온 쪽에는 7에서 8종에서 13종 내외가 나왔거든요. 오. 매년.
근데 이게 코로나 시즌에 2020년 상반기에만 30종이 넘게 나왔습니다. 트렌드 책이요? 네. 우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왜 나와요? 그러냐면 예.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그래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커져요. 똑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네. 생겼잖아요. 2009년도부터 트렌드 책이라는 시장이 성공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매우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가 진행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면서 그 정보의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 맥락에서 트렌드 책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트렌드 책에서 투자 정보를 얻을 때는 몇 가지 참고해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알려주세요. 투자할 때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희소성과 대중성. 희소하기만 하면 이건 안 올라요. 가치가 있지만 대중들이 이건 알아볼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죠. 희소한 걸 잡고 있으면 낮은 언젠간 가격에. 대중화 될 만한 희소한 것. 그게 이제 대중이 그 올라오는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박성진 대표께서도 그 엉덩이가 70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이현 투자자문 박성진 대표님하고 친하시다고. 친하죠. 어쨌든 근데 그것처럼 예. 희소함과 대중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대중성만 있으면 남들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잡고 있다고 내가 돈을 벌기 힘들어요. 희소성과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책은 대중 소비자들 조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50% 정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대중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실패를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걸 뜰 것 같은데라고 해갖고 그거는 희소성은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어떤 책들은 선도 소비자들이 이런 소비 패턴이 있어 그러면서 막 앞에 있는 정보만 취재해갖고 나오는 트렌드 책이 있어요. 네. 그거는 희소하죠. 다만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야 이게 시장에 확 퍼질까? 이거는 따로 알아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000 몇 년도냐? 2018년, 19년도 이때 글로벌 트렌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내는 책이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그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장이 일본에 유행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도 그렇게 유행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희소하죠. 네네. 희소하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확산될 거냐. 이거는 또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템을 잡고 아이디어를 내긴 좋은데 이게 대중성이 담보될 거냐라는 판단은 따로 하셔야 되고 네. 이거는 대중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희소하냐 이거에 대한 또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트렌드 책이나 정보를 읽으실 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종합해서 읽으시면 잘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렌드 모니터는 그 대중성은 가장 잘 갖추고 있다. 그래서 실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을 준다. 실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네. 예, 약간 책 광고 같기도 한데요. 뭐 어찌됐든 홍보하러 나오셨으니까 홍보 좀 해드리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을 볼 때 되게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 트렌드를 미리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죠. 이미 트렌드화 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그냥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바로 바로 앞에 내일을 추정하는 거예요. 모든 트렌드텍이 다 그래요. 데이터가 미래 데이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미로운 주장 중에 하나 꼭 기억해 봐야 될 거는 네. 그 미래 학자 중에 엘빈 토플러라고 계시잖아요. 되게 유명한. 예. 그분하고 1세대, 같은 세대의 미래학을 만드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네. 제임스 앨런 데이터라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짐 데이터로 알려져 있는. 성함이 데이터예요? 네. 우와. DATOR이에요. 조금 다르네요. 네. DATA가 아니고 어쨌든 TOR인데 그 짐 데이터라고 하는 분이 학자신데 그 엘빈 토플러만큼 1세대 학자인데 네. 덜 알려지는 게 대중성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1960년대 후반에 뭘 만들었냐면 원래 미래학이라는 거는 사회학 안에 있던 분과 학문이었거든요. 네. 미래학으로 석사나 박사학위 주는 정규 과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국내 친한파여가지고 국내 자주 오십니다. 작년에 와서도 이제 야 한국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서구한테 배울 거 없어 뭐 이런 얘기 이제 하고 하셨는데 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래학이라는 게 미래를 연구한 학문이 아니야, 니들. 그래요? 네. 미래는 과거를 연구하는 거야. 아. 그리고 대중 소비자, 대중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이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미래 추정하고 예측하고 전망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데이터,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이럴 거야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가설 검증 측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미래의 행동은 인간의 어떤 현재나 생각 여기서부터 출발을 추정하는 하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되네요. 다만 저희가 조금 그 다른 트렌드 책하고 차별화한 거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태도 정보잖아요. 네네. 그 태도 정보는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할 때 보면 지지도를 보잖아요. 네네네. 그 태도로 투표장까지 갈 거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보에 모여 있는 또는 흐름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까지는 소비자들이 이런 태도로 일상을 살아갈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참고로 그 마크 롬밀 엠브레인은 그 자회사죠. 엠브레인 퍼블릭. 엠브레인 퍼블릭. 리퍼블릭은 우리 회사 이름이네. 그 자회사를 통해서 공공조사, 뭐 정치 여론조사 이런 걸 많이 하죠. 정치 여론조사도 하고 있어요. 요즘 시즌에 그 엠브레인 퍼블릭 이름이 좀 많이 들리고는 있죠. 그게 막 이런 데도 뭐 반영이 됩니까? 혹시? 뭐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할 때 분야를 정해놔요. 소셜, 워크, 라이프, 컬처. 이 네 가지 분야를 정해놨기 때문에 소셜에 일부 반영이 됩니다. 정치적 태도 같은 거. 좋습니다. 이제 요 트렌드 모니터 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은지 여쭤볼게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쭉 많이 봤는데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역시 앞으로 어떤 뭐 소비 시장을 열어나갈 세대도 MZ세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대도 이제 MZ세대다 보니까 그 이야기 좀 위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MZ세대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게 제가 지금 MZ세대냐 아니냐. 저희 여기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심각할 것 같아요. MZ세대 정의가 그럼 어떻게 되나? 이게 진짜 논란이 좀 많은 거예요? 논란이 많다기보다는 사실 미국에서 한 정의랑 한국에서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서 그렇죠. 달라요? 네.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1980년생부터 정의하고 있어요. 80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그러니까 제가 81년생이라 20년이라고 정의하면 사실 세대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세대 정의가 그 세대가 청소년기에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적 취향이나 이후의 삶의 태도가 13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도 그 메탈리카의 팬인데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50대 아저씨. 네. 어쨌든 근데 그 취향이 이게 중고등학교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 지금도 여전히 머리가 복잡하면 오히려 시끄러운 음악이 안정감이 있고 좋아요. 그 취향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처럼 이후의 문화적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세대에 어떤 경험을 했냐가 되게 중요하고 요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 총균세 작가 있잖아요. 그분이 쓰신 것 중에 이제 대변동이라고 하는 책 보면은 독일 사회에서는 세대 구분이 45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래요. 왜냐하면 45년생들 이후에는 그 68 혁명 세대 주축 세대였기 때문에 그 부모 세대가 히틀러를 뽑았잖아요. 그 세대 갈등도 엄청나고 45년생들이 독일에서는 70대가 넘는 분인데 여전히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세대 구분은 청소년기에 주로 어떤 경험을 했냐로 나눠지기 때문에 미국의 경험을 그냥 할 수는 없고 근데 통상 MZ세대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좀 어떻게 쓰냐면 2030으로 씁니다. 그냥 2030. 20대를 Z세대, 30대를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미국 기준으로 MZ세대네요. 그렇죠. 아마도. 한국에서는 MZ세대라고 말하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MZ세대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저까지는 아니고 이제 30대까지만 MZ세대인 걸로. 일단 그러면 우리 이야기할 때는 2030을 직관적으로 MZ세대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19분 되실 거예요.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MZ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MZ세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MZ세대는 사고방식부터 다르다. 이제 MZ세대한테는 함부로 회식을 시켜도 안 되고 야근을 시켜도 안 되고 주말 뭐 특근을 시켜도 안 되고 막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 이렇게 해서 많이들 올라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좀 사고 구조 방식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 그 아주 다른 거는 Z세대고요. 사실 그것도 20대 저희들이 분석하는 거랑 일반적으로 뭐
그 정치, 사회, 문화 쪽에서 얘기한 MZ 세대랑은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20대와 30대가 많이 달라요. 실제로 정치 여론조사하는 팀에 가서 물어봐도 네. 30대 남자 여자도 완전 다르고 아, 그러겠죠. 20대 남자 여자하고도 달라요. 20대는 특히 남녀가 완벽하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게 MZ 세대 2030을 묶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실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퉁쳐서 네.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 쉬워하니까 2030 세대가 그 위에 4050 세대랑은 조금 몇 가지가 다른데 이걸 알 수 있는 게 투자 쪽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할 때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표본 집단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집단군이 있고 네. 그 속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갈래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MZ 세대라는 2030도 굉장히 이제 큰 집단이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고 네.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2030이 큰데 뭐 그 2030을 묶어도 40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어요. 아,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 조직 생활할 때입니다. 조직 생활. 네. 이게 흥미로운 게 코로나 때문에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앞으로 이제 무인 키오스크가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거라. 물론 최근 통계에는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 통계와 관계없이 앞으로 일자리의 절대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놨어요. 되게 한국은행 보고서가 네. 되게 잘 나왔는데 네. 거기 보았더니 이제 작은데 그러면 취업 문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취직한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문을 더 어렵게 뚫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봤더니 흥미로운 거는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입사해갖고 2020년도 1년 동안 퇴사한 비율하고 네. 2020년 작년에 엄청 어려웠잖아요. 네. 그때 퇴사해가지고 올해 나왔던 작년에 입사하고 퇴사한 비율이 네. 그걸 비교해봤더니 코로나 시기에 입사한 사람들이 더 일찍 퇴직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무려 4% 가까이 높게. 왜요? 그 중에 상당수가 2030 세대입니다. 아니 뭐 2019년에 취업한 사람도 2030일 테고 2030만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빨리 퇴사를 2030에 했다. 퇴사한 거죠. 어렵게 취직하고도.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이 이제 2030과 4050의 마인드 안에서 차이가 나는데, 네. 뭐 명목상 기준은 이유는 이제 연봉이 작아서였어요. 연봉이 작아서였는데 이분들 연봉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절대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높은 연봉을 찾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연봉으로 모든 것들을 맞춰주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네. 근데 실제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들을 만족도를 일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회사 내의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을 잘 해주는 거인데 그럼 복지에 뭘 잘해줘야 되냐? 2030이 원하는 복지의 핵심이 시간 선택권 같은 거예요. 유연근무제나 예를 들어서 주중 조기 퇴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근속할 때 뭘 준다 이런 메리트는 별로 못 느껴요. 핵심은 10년 뒤, 20년 뒤 그렇죠. 뭐 이런 것보다. 2030은 자기 위주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혜택들을 많이 좀 못 가지는 거고, 못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2030 세대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회사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투자하는 걸 좀 아까워하고, 중요한 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저기입니다. 감정 노동에 좀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게 특히 회사 내에서 감정 노동이 자기 직장 상사나 심지어 동료와의 관계도 네. 일종의 자기 감정을 쏟는 행동인데 이거가 스트레스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죠. 사내 인간관계. 예. 그거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세대가 30대예요. 실무를 더 많이 하는. 가장 많이 좀 하죠. 끼어 있기도 하고. 네. 그분들이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인간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작년에 또 직장 괴롭힘 문제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해도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의 그 조직 내 인간관계가 아주 익숙하진 않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기면 엑시트를 선택합니다. 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뭐 사람 뽑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더 이상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실 분 이렇게 찾는다 그러면 절대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이 같은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비하지 않겠다. 네. 나는 나, 회사는 회사.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작년과 올해 이제 그 재택근무 비율이 급증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만족도로 나타나죠. 요새 취업하는 젊은 분들 오시면 네. 회사에 질문할 거 그냥 물어보면 거기 재택근무 가능해요? 이걸 물어봐요. 오히려 역으로. 네. 혹시 이사님은 지금 여기 마크로멜 엠브레인에 몇 년째? 20년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세대 네. 정도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뭐 청춘을 다 바쳤다. 네. 그렇죠. 우리 뭐 가정하고 뭐 회사는 거의 동일시 되고 내가 회사 덕분에 뭐 가정도 이제 먹여 살 이렇게 동일시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큰일 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뭐 당연히 없는 거고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에게는 시간 선택권이 중요하다. 감정노동 자체를 하지 않는 거고. 회사를 기본적으로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성향에 맞게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요. 그 회사의 환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기 통제감이 아주 중요하게 발현된, 그 전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왜 그러면 2030 세대에서 유독히 4050에서 그런 통제 욕구, 환경에 대한 통제 욕구가 강하냐.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30 한국의 경우에 2030 세대는